자, 안녕하십니까. 좋은 주말인데 좀 많이 기다리겠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좀 있었어요. 지금 개강을 다음 주에 이제 착오를 했는데, 조금,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게 될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저는 부동산 공법을 맡아서 강의하게 될 고광표입니다. 작년까지 주로 이제 노량진 이쪽 행정고시 이쪽에서 주로 이제 강의라도 올해부터 이제 여기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좀 그렇게 잡혔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야 될 과목이고, 또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해놓은 만큼 나중에 실무에 나갔어도 반드시 보답을 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밖에서 여러분 듣기에는 부동산 공법이 우리가 공부하게 될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과목이다 다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범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공부를 해놓는 만큼 여러분 재미도 있는 과목이고, 또 실무하고 가장 직결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실무에 나가면 가장 많이 써먹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은 이왕 공부하는 거 좀 제대로 좀 공부를 잘 해두셔서 나중에 실무에 나와서도 돈도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지금 11월에서 12월 달까지 2달에 걸쳐서 소위 입문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입문 강의. 그래서 이 입문 강의는 실제 우리의 어떤 이론적인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이 2달 동안은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동안은 기본적인 용어정의라든가 기본적인 내용들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거 힘드시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부동산 공법이 어떤 것인가는 소개하는 과정으로 부담 없이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 입문 강의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시간으로서 부동산 공법의 그 일반적인 내용들,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데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좀 설명할 테니까 그냥 교재 무시하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서 판서 보시면서 그냥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내용들을 판서도 가급적이면 공부 시간에 판서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판서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니까 판서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거 좀 적어두세요 하는 것 외에는 적을 필요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판서를 갖다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법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첫 시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공법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분 민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이런 과목처럼 한개 단연한 법률 과목이 정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형법, 세법 이렇게처럼 부동산 공법 이런 이름을 가진 법률이랑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공법은 어떤 법률이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공법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되어진 합성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공법을 잠깐 한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부동산 공법은 이게 부동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해야? 부동산은 토지하고요, 토지.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이때 이 토지의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뭐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 되겠죠? 건축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하면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인 건축물 두 가지를 묶어서 부동산이다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래 우리가 물건을 나눌 때 동산, 부동산 그러잖아요. 동산은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을 정의할 때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건축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나라 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좀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민법에 모태가 되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말이죠.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만 부동산이고 건물은 부동산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은 토지의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건물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이원적인 부동산을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부동산 하는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토지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뭐예요? 토지와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 두 가지를 부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법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공법은 어떤 거냐? 법을 말이죠. 법을 우리는 크게 이렇게 둘로 분류합니다. 첫째, 공법. 두 번째, 사법.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를 해요. 자,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냐? 법을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이냐? 자, 우선 제가 한자를 썼는데요. 사법은 이 사자 무슨 사자죠? 개인 사자죠. 개인 사자. 그렇기 때문에 사법은 이건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범위는 보통 사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냐?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서로 어떤 수평적 관계다. 수평적 관계. 또는 대등한 관계다. 대등 관계. 또는 평등한 관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은 보통 사법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너나 나나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사람 누구나 똑같고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상대방을 갖다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률인데 이 사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1차에서 여러분이 다루게 될 민법 있죠. 민법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민법에 들어가게 되면 뭐 물권법, 채권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권법에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나올까요? 전세권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죠?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용어가 이제 전세에서는 우리가 임대, 임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집 주인을 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고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과 전세권자의 관계를 서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세권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더 보호하고 있나요? 전세권자를 더 보호하고 있나요? 그러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죄란 얘기인가? 왜 그 사람만 더 보호를 해요? 네? 가난하니까? 전세권자가 가난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돈만 사면 전부 다 전세 사는데. 오히려. 민법은 어떻다고요?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평등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양당사를 똑같이 보호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갈 때 뭘 내요? 전세금이라는 걸 주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았던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치 이 집을 상대방의 집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양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권리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나 아니면 전세권자나 똑같이 평등한 관계에서 대우라는 것이 집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히 더 보호한다든가 집 없는 것이 자랑이라고 그 사람을 더 보호한다든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사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이죠. 돈을 좀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 민법적으로 흔히 뭐라고 하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요. 무슨 계약?
금전 소비대차기야. 그럼 이 금전 소비대차기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할까요? 채권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빌려 쓴 사람 누구라 한다? 채무자. 그래서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서로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똑같이 그 의무를 갖다 이행해야 되는데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은 절대 서로 이건 우리가 어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개인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다고. 왜?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절대 이건 형사 처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는 법을 보통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돈을 빌렸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갖다 쓰면 오늘 차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10,000원을 빌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10,000원인데 이자까지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 제가 12,000원 갖다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죠? 제 재산을 다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나요? 못한다 이 말이지. 왜 못한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강제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저한테 12,000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돼. 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이 사람이 12,000원을 갚으세요 하고 판결을 떨어져야 됩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서 강제 집행을 또 신청해야 돼. 그럼 이 강제 집행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에다 직접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또 제가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친구 사이, 야, 내가 어떤 친구한테 돈을 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어.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아, 그걸 그냥 놔둬? 아, 가서 고소해버려, 고소해버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흔히 들어보셨죠? 그러면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고소해서 처벌하는 얘기잖아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네. 아, 맞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상대방 돈을 갚지를 못해요. 갚지를 못해. 이런 경우 형법상 개인은 절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안 갚았다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왜? 아,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는 그걸 어쩔 거야.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사기죄를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를 고소 처벌 못 해요. 물론 처음부터 고의로 돈을 갚을 의사도 없고 처음부터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사기죄로 이렇게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저는 돈을 갖다 필요해서 빌렸고 언제까지 분명히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절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무조건 여러분 친구가 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일단 사기죄를 고소하는 게 좋아요. 왜냐? 사기죄를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든 안 하든 상대방이 일단 어때요? 응? 일단 겁을 먹어. 겁을 먹고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어떻습니까? 몇 번 불려가고 그러면 웬만하면 갚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보통 사기죄를 고소하는 것이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사법입니다. 사법. 그러니까 사법은 서로 어떤 관계다? 대등평등 관계다. 수평적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누구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하게 보호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한 관계에서 보호하는 법률이 사법이다. 그래서 사법은 뭐가 안 된다? 직접적인 개인적인 집행도 할 수가 없고 사법은 형사처벌도 안 된다. 이게 사법입니다. 이게 사법은 또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어떻습니까? 어떤 단순해요. 단순해. 그렇게 복잡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웬만하면 다 풀리는 거지. 자, 그러면 공법은 어떤 법이냐? 공법은 이건 자 국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개인의 관계, 개인의 관계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 법을 보통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행정관청이라고 그래. 행정관청. 행정관청인 국가, 지방, 자치단체하고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뭐다? 공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국가, 지방, 행정관청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행정관청을 오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행정관청. 행정관청이 뭐죠? 행정을 맡아서 네, 처리하고 있는 하나의 뭡니까? 관청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그럼 위에 누가 있냐? 중앙정부라는 게 있어요. 중앙정부 있고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밑에 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그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뭘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시군구. 시군구만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나? 시군구.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무엇을? 지방자치죠. 자치단체. 자치단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 장을 우리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거해서 뽑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하고 뭐예요? 기초자치단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은 넓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광역자치단체. 시장 이런 사람들 자치단체 장이라고 그러고 장. 이제 자치단체 그러면 그 뭐 관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옳다 쓰면 상급관청이죠. 누굴 얘기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이걸 말합니다. 보세요. 자, 특별시. 그다음 광역시. 그다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도. 이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하냐? 시도. 자 보세요. 특별시 하나 있죠? 광역시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특별자치시 어디를 말하죠? 세종시. 작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시가 탄생했죠. 세종시.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말하죠? 제주도 말합니다. 제주도. 그리고 도.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여기를 묶어서 시도라고 그래. 시도. 그러면 이 5개는 급이 다 동급이야. 동급. 여기를 시도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시도 그럼 이 5개를 말합니다. 이걸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광역자치단체 총 17개가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추계해가지고 총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광역자치단체라고 한다. 뭐라고요? 광역자치단체.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시, 도, 지사 있죠? 그러니까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이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거죠.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면 이 밑에는 또 뭐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뭐가 있느냐? 보세요. 여기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죠? 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25개 구가 있죠? 부산광역시 15개 구가 있습니다. 이 구, 그 다음에 여러분 세종시, 특별자치시, 세종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종시 밑에 뭐가 구라든가 군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종시 밑에는 세종시만 있지 세종시 밑에는 군이라든가 뭐 구라든가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제주도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거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제주도에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도 밑에 시 있다 없다? 시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슨 시?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 시가 있습니다. 군이 있어 없어요? 군. 제주도 군이 있다 없다? 제주도에 군이 없습니다. 전에는 남제주군, 북제주군이라는 군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밑에 서귀포시, 제주시 두 개 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주도의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다시 말해서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은 서귀포, 제주 주민들이 직선이 아니고 도지사가 임명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자치권이 없는 뭐라고 하냐 앞으로 물시장이라고 해요. 무슨 시장? 물시장.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모든 권한을 누가 가느냐? 제주도지사가 갖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밑에는 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 도 밑에 뭐가 있죠? 도 밑에 보통 시, 군 있잖아요. 시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걸 묶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걸 시, 군, 구라고 그러잖아요. 시, 군, 구. 시, 군, 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 시도를 뭐라고 한다? 광역자치단체.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군구가 우리나라에 자그마한 230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누구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뭐라 한다? 기초자치단체 장이라고 그래요. 시도지사는 뭐라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여기를 광역자치단체장. 여기를 뭐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이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아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군구 할 때 이 구 있잖아, 구. 이 구는 항상 어떤 구야? 구청장을 우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겁니다. 그런 구를 말해. 그러면 이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나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말이죠. 인구가 50만이 넘는 시 있잖아요. 인구 50만이 넘는 시는 전부 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구도 두 개가 있다고요. 주민의 손으로 구청장을 직접 뽑는 자치단체인 구가 있고 인구 50만이 넘으니까 구를 두는데 자치권이 없는 구가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동구, 수원시 팔달구. 여기 전부 다 인구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구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구청장들은 전부 다 직선이 아니고 임명직이야. 이들은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항상 여기서 시, 군 구할 때 이 시 때 군은 어떤 걸 얘기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어디? 특별시, 광역시.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군구. 그럼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장, 기초자치단체 장이 있고 중앙정부에 보통 뭐 있냐? 중앙정부에 장이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중앙관서의 장 하면 우리 공보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중앙관서장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한날 줄서 이제 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앙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누구? 시도지사 있고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하고 시군구 이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인데 시도하고 시군구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 하냐? 행정관청이라고. 행정관청. 국가를 포함해서. 이것만 행정관청이야.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옛날 주택공사 있죠? 토지공사 있죠? 이건 행정관청이다 아니다? 이런 행정관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시장구수구청 시도지사 요거거든요. 요걸 자꾸 헷갈려. 이건 누가 권한을 갖느냐? 시도지사냐? 시장구수구청이냐? 근데 사실상 그게 이 체계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간단한데 이 체계를 기억을 못하면 어떤 것은 시장구수구청이냐? 어떤 것은 시도지사 싹 그렇게 암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항상 단계가 국장 밑에 시도지사, 시도지사 밑에 시장구수구청장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 누구는 권한을 못 가져? 시도지사나 국장은 못 갖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갖는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국장은 권한을 보통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권한은 이 셋 중에 하나가 갖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단계가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국장이 보통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좀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리나라가 1987년부터 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광역자치단체가 뭐고 기초자치단체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굉장히 현명해요. 현명하고 또 머리도 좋죠. 머리 좋아요. 또 굉장히 열정적이야.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또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영역은 굉장히 전문성이 강해요. 남의 절대 뒤지지 않는다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우리나라 여성 골프 치는 거 보세요. 잘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데 또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속해 있는 전문 분야, 자기가 담당하는 어떤 전문 부서, 이것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면 대부분 나머지 부분은 문외한이야. 그러니까 상식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미비해. 이게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오늘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광역자치단체가 뭐고 기초자치단체가 뭐고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그럼 나중에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사람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여러분 꼭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앞으로 이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지방자치 그 행정관청과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죠. 그럼 이 법은 어떤 관계냐? 서로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여러분 개인이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대등했으면 좋겠다. 이건 꿈이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항상 어떤 관계다? 이건 보통 우리가 이런 관계입니다. 상명, 하복 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뭐라고?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 관계, 이런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보통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지만 이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또 이건 말이죠. 만약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행정법이 여기 있었게 행정법. 또는 뭐예요? 여러분 형법. 형법 이런 법도 여기에 속합니다. 형법은 개인의 범죄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법률이죠. 이런 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말이죠. 공법은 만약 여기에 위반되면 뭐도 가능하다? 바로 집행도 가능하게 돼요. 또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공법입니다. 그럼 앞으로가 공법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명령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따라서 그 명령 복종 만약 복종에 임하지 않게 되면 국가는 뭘 할 수 있고 바로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법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법과 사법을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 하면 뭐냐? 부동산 공법을 묶어볼까 이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 말이죠.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뭘 한다? 명령을 한다. 그러면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은 전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은 한 개의 법률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른 법률은 몰라도 건축법이라는 법률을 아시죠? 건축법은 어떤 법률입니까? 건축주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켜야 될 법률이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인접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몇 미터를 떼어서 건축해라. 또 전체 대지 가운데 몇 %까지만 건축물을 건축해라. 또 건축물을 몇 층까지만 건축해라. 이렇게 전부 다 규제를 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규제잖아요. 만약 거기 위반되지 않고 건축물 건축했잖아요. 그럼 그 건축물 가서 행정관청에 가서 밀어버립니다. 뭐예요? 대집행. 또 건축주는 뭘 받아요? 형사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법도 부동산 공법이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도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농지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농지법은 농지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농지에 관하여 전국의 농지를 개발이 가능한 농지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로 나눠요. 개발이 가능한 농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농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를 딱 나눠놓고 이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는 절대 개발하지 말고 가서 농사만 열심히 지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개발이 불가능한 그 농지에다 만약에 건축물 건축한다든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지라고 하는 토지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고 명령 복종이죠. 위반되면 형사처벌을 받죠. 그래서 농지법도 무슨 법이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 아시겠어요?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가? 그러면 우리나라 이 부동산 공법은 몇 개나 존재할까요? 종류가. 부동산 공법의 종류 총 몇 개나 있을까요? 한두 개 법률이 아니고 자그만치 무려 약 150여 개 법률이 존재합니다. 150여 개 법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률이야. 이 150여 개의 법률을 갖다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우리는 항상 공법은 실제 우리가 150여 개의 법률을 다룬다고 하지만 이 공법은 아까 같았다면 사법은 단순하다고 그랬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는 단순해. 그런데 공법 관계는 어떻게? 복잡해요. 행정 업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머리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세부적인 전문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 제대로 만들 수 있겠나요? 못 만들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말이죠. 먼저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알아서 전문가들의 법을 만드세요 하고 위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국회는 무슨 부라고 그래요? 국회를 입법부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그 법을 어디에서 많이 만든다? 행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소위 우리가 위임 입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임 입법. 그래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률 보통 우리가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그래서 명령에는 저기 이제 명령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명령. 여기는 뭐가 있냐? 첫째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 보통 또 그 밑에 장관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령을 우리가 흔히 말한다. 시행령이라고 그러고요. 장관령을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은 항상 제일 위에 뭐가 있고? 법이 있고, 법 밑에 뭐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이 있고 3단계 나오는 겁니다. 민법은 민법, 민법 시행령, 민법 시행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공법은 전부 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이렇게 항상 3단계 나눠져 있다고. 또 그 밑에 뭐가 있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조례는 이건 어디서 정해요? 지방 의회에서 제정하는 지방 의회. 그러면 지방 의회는 어디냐? 아까 여기 시도 의회, 시, 군, 구 의회에서 제정하는 걸 갖다가 조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사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제정한 겁니다. 이걸 조례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가 지금 공법은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150의 법률이라고 하지만 150의 법률에다 4단계를 4를 곱해보세요. 약 600개. 예. 이게 사실상 우리 전체 공법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말이죠. 부동산 공법이 물론 이제 부동산 공법은 1차, 2차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격에서도 당락을 좌우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법이고요. 또 실무에 나면 가장 많이 써먹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공법 가지고 또 난이도 조정을 많이 합니다.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조정하냐? 자, 공법을 조금 어렵게 출제하고 싶다. 그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출제를 해버려요. 그럼 이것도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해. 근데 우리는 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자꾸 깊어지고 우리는 거기까지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럼 물론 이 조례는 우리 시험에서 직접 출제를 안 합니다. 왜 출제 안 할까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서울시 조례를 출제할 거야, 부산광역시 조례를 출제할 거야. 그래서 조례는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출제하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좀 쉽게 출제했다면 법에서 많이 출제했다는 얘기고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어떤 경우도 만점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절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한 2문제 이상씩은 매년 꼭 줘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먼저 혹시 시험 보신 분 계시나 올해? 네? 보신 분 안 계세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공부 문제 한 2문제 정도 전혀 풀 수 없었던 문제 나왔어요. 실제 선생님들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난이도를 갖다 공법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행이나 시행규칙까지 전부 들어가서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법에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고 시행이나 시행규칙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간추려는 이런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공법은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는 법률은 150여 개의 법률 전부를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를 출제하는 건 아니고 150여 개의 법률 가운데서 실제 시험에서는 6개 법률만 출제합니다. 6개 법률.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죠. 전에는 출제 범위가 총 9개 법률이었거든요. 9개 법률에서 그것도 범위가 워낙 넓다 해가지고 3개를 빼서 지금은 6개 법률 출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출제 범위를 잠깐 좀 한번 짚어보면 출제 범위를 한번 보시면 총 6개 범위라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범위는 뭐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우선 여러분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 국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국토는 항상 어디를 얘기하냐? 전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내용은 크게 2가지라는 얘기네. 첫째 뭐예요? 계획과 이용. 계획과 이용.
그러니까 전국토지관에서 전국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 각종의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법,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가장 출제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40문제 출제했는데 이 법이 무려 12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범위 중에서 이게 12문제 출제니까 전체 출제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한 법률이고 거의 우리가 한 달 가까이 이 법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이 법은 앞으로 법명칭이 굉장히 길죠. 법명칭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꾸 이 법을 갖다 다 언급하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할 때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제가 얘기할 겁니다. 더 줄여서 얘기할 때는 그냥 국이법, 국이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보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법률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법률은 이름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글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얘기죠. 도시 앞에다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무슨 도시? 신도시. 신도시 어떤 개발의 절차. 신도시를 개발하는 어떤 절차를 정하게 되는 법률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우리가 일산 신도시라든가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전부 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법이 있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비법. 자, 이건 정비하자는 얘기잖아요. 뭘 정비해?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정비.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대표적인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되고 불량화되면 노후화되고 불량화된 그 도시를 다시 뭐한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 이게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법률에서 6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이 법률에서도 6문제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법률이 뭐냐? 여러분,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은 무슨 법이죠? 여러분, 건축물. 건축의 절차죠.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건축물 건축하는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건축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법률이 뭐가 있냐? 여러분,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법. 주택법은 주택 건설의 절차. 주택 건설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건축물이 나오고 건축물, 여기에 주택이 나오죠. 건축물과 주택 중에서 뭐가 더 범위가 넓어요? 건축물이 범위가 더 넓죠. 건축물은 주택을 비롯해서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전부 다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주택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은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반법이고요. 이건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주택 중에서도 이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이 주택은 집단적인 주택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주택이라는 건 뭐냐 말이죠. 한 번에 주택을 20호, 2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야.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개발업자가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이때 건축할 때 적용하는 법률이 뭐다? 주택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모든 건축물 건축 일반법이고 이건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한 번 더 어떻게? 20호, 2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일반법이고 이 법이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 7문제가 출제되어 있고 이 법에서도 역시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여러분 농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라고 하는 토지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죠. 농지. 산지가 아니고 농지. 농지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제 범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서 국토기획법에서 12문제,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전부 6문제나 7문제 정도 출제되죠. 비슷하죠. 이 법률만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농지법은 어떻게 신경 쓰면 된다? 네, 농지법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은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2문제 가지고 실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워낙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법은 보통 우리가 농지법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춘다는 전략 세워서 돼요. 그래서 50%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농지법은 또 몇 가지 출제되는 범위가 몇 가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잘 정해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농지법은 정규 수업 시간 우리가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특강이라든가 요약집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지법은 보통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할 거고. 단 여러분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 토지를 갖다 한다 그러면 어때요? 농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실제 우리가 투기 대상, 투자 대상으로 많이 삼는 게 농지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은 나중에 한 번 정도 제가 시간을 내서 특별히 이제 강의를 한번 여기다 투서 시간 한번 하게 되면 여러분이 홈페이지 같은 거 올려놓고 매일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정규 수업 시간 가격이 좀 다르지 않고요. 국토기획법에서부터 주택법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상당히 범위가 가장 넓어요.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출제 범위는 이렇게 돼 있고 교재 순서도 우리가 보통 여기에 맞춰 이렇게 순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국토기획법, 자 간단하게 도시개발법, 이건 줄여서 뭐라고 하냐? 도시 및 주관기원 정비법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보통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더 줄여서 얘기할 땐 도정법, 도정법, 도계법, 도정법, 도계법, 도정법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그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해서 총 6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다? 시행령, 그 밑에는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의 개념, 그 다음에 공법 출제 범위가 설명됐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